자, 조선의 재정은 양입 위출, 즉 세입을 해라여 세출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국가가 백성으로부터 거둘 수 있는 세금을 예측한 뒤 그 다음에 그것에 맞게 지출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된다는 원칙.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자, 일종의 예상 수입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출을 하는 거랬어요. 맞죠? 이게 뭐라고 했어요? 양입 위출이라 돼 있어요. 이게 원래 정상이죠. 여러분들도 봐봐요. 용돈을 받았어. 용돈을 얼마 받을지 생각하고 지출 계획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안 그런 경우, 안 그런 사람도 꽤 있습니다. 일단 떠! 그 다음에 걷어! 마치 우리나라 요즘 과태료가 너무 많아졌죠. 여러분들은 뭐 내실 일은 없지만 전 요즘 유독 불법 주정차 과태료 겁나 많이 맞습니다. 벌써 한 3개 맞은 것 같아요. 지금 한 10만 원 돈 내야 돼요. 공짜로 그냥 가만히 있는데 10만 원이 날라갔어요. 개빡칩니다.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자, 양출 위입이라고 하는데 물론 뭐 무조건 그런다는 확신은 안 들지만 살짝 킹리정 각심이 늘지 않나. 자, 이에 따라 조선은 거둔 세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백성에게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하였다. 아우, 조선시대 때보다 못해. 이런 말 안 되는데. 자, 아무튼 조선은 전세, 역, 공납액 3가지 세목으로 백성에게 세금을 거두었는데, 자, 전세는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역은 백성의 노동력을 징발하는 것으로 요역과 군역으로 나눴다. 공납은 각 지방의 특산물을 현물 그대로 중앙에서 직접 수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치되는 현물을 공물이라고 불렀다. 자, 어쨌든 조선시대의 납세 부분들은 3가지가 있었댔죠. 전세, 역, 공물, 공납이라고 되어 있나요, 여기서는? 전세는 말 그대로 토지세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산이 이제 늘어나면 당연히 세금도 늘어나는 구조겠네요. 그쵸? 맞죠? 여기서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특산물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특산물. 특산물을 그냥 어떻게 받는다? 현물로 받는데요.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받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는 여기서 어떤 지방에서 인삼을 곡물로 바쳐라 라고 하면 이제 인삼을 줘야 되는 거야. 역은 노동력이었고요. 이때 당시에 군대는 끔찍합니다. 16세에서 60세까지. 45세까지였나? 그거 60세까지일 거예요. 아마. 그냥 뒤질 때까지 군대에 있으면 됩니다. 예. 물론 이제 그러니까 매일매일 같이 군대에 있지는 않고요. 요럴 땐 빼줍니다. 언제 때 빼주냐면은, 농번기, 그러니까 농사 바쁠 때, 그땐 빼줘요. 그리고 3명에서 교대로 군대를 갑니다. 그래서 한 명이 군대를 가는 상황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고 한다면은 A가 군대 갔을 때, 이 B씨가 A의 그 군대에서 사용하는 비용을 다 내줍니다. 옛날에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군대 안 가면 세금 내야 돼. 여러분 차라리 세금 내고 군대 안 가고 싶죠? 그게 나을 수도 있어. 자, 아무튼 자, 그 중에서도 공납은 보통 9년 단위로 세액을 부과하였는데 한 고을에 수십여 종의 곡물이 배정되었다. 자, 곡물은 해당 지역의 특산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극히 생산량이 적은 물품,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이 배정되는 경우도 흔했다. 그럼 이렇다는 얘기는 뭐야? 생산량이 적고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으면 가격이 아무래도 비쌀 수밖에 없겠죠. 그럼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는 우리가 세금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됐어요? 또한 곡물의 종류와 가격이 지역별로 달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세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불명확했다. 각각의 백성에게 얼마만큼의 곡물을 배정해야 하는지
자, 거기 동그라미. 일정한 법규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 공납 부분에서는 어떤 게 없었다? 일정한 법규가 없었대요. 조금 다른 말로 바꿔보자면은 일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지방의 여건에 따라 공물을 가호별로 배정하기도 하고 소유 토지의 면적에 따라 배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는 그냥 뭐 집당 얼마씩 주고 또 어떤 데는 뭐 돈 많이 버는 애들이 돈 많이 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요즘 그럼 난리 나죠. 이 때문에 공물을 마련하여 납부하는 과정에서 백성들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관리들에게 부정과 농간이 개입하는 일이 잦았다. 특히 공물을 대납하여 주는 행위인 방납의 과정에서 이게 공납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대신 내주는 방납이라는 게 있었대요. 자, 이 방납이 뭐냐? 관가와 결탁한 상인들이 백성이 바칠 공물을 일단 미리 내는 거야. 미리 내는 그 뭐하래? 그 뒤에 대가를 백성들에게 훨씬 더 받아내는 패단. 이 양아치 새끼들이네요. 자, 공납으로 인한 패단이 극심해지자 이를 시정하자는 주장이 16세기에 이미 조광조, 이 등에 의해서 제기되었는데 17세기 초에서는 이원익, 한백겸의 적극적인 주장으로 경기도에서 여러 공물을 거기 동그라미 쌀로 통일하여 바치게 했는데 대동미라는 이름으로 토지 1결당 16두씨를 징수하였다. 자, 지금 뭘로? 여기서 특히 이 공납에 대한 부분을 뭘로 바꿨대요? 쌀로 바꿨대요. 쌀로 통일하고 1결당 16두씩이었나요? 맞나요? 자, 1결당 16두. 자, 일단은 뭘 통합했어요? 품목을 통합했어요. 그리고 오로지 재산의 크기에 따라 지급하기로 했어. 내기로 했어요. 그쵸? 훨씬 더 공평하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세제를 대동법이라고 불렀다. 자, 대동법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조선의 재정 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세입을 확충해야 된다는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대동법의 실시 지역은 강원도로 확대되었고 17세기 중엽에는 충청도, 전라도에서도 실시되었다. 18세기 초에는 평안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실시되었는데 자, 대동법의 실시로 과세 대상과 납부세액이 명확해지면서 여기 봐야 될 거 뭐야? 과세 대상 동그라미 아니면 납부세액 동그라미. 자, 과세 대상은 이거죠. 그쵸? 과세 대상. 그 다음에 납부세액도 여기 정확히 있었어요. 그쵸? 공납의 폐단을 어느 정도 줄이고 백성들의 세금 부담도 경감할 수 있었는데 처음에는 1결당 16두씩 징수하던 것을 12두로 줄이고 이는 조선 왕조의 최고 법전인 대전에서도 반영되었다. 자, 하지만 그래 다 좋아요. 통합해서 좋긴 해.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각 지방에서 잡다한 일을 처리하기 위한 자벽을 별도로 걷고 관청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둔 민고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큰 폐단이 나타났다. 강화된 지방관의 권한을 바탕으로 삼정의 폐단이 극심해져 오히려 세금 부담이 늘었대요. 자, 사실 이게 대동법 때문이라기보다는 뭐가 없었어? 그 자벽에 대한 이제 그런 세금이 이걸 모르게 되잖아, 이게. 그치? 이걸 모르잖아. 그죠? 국가에서 세금을 다 걷다 보니까 얘네들이 중간에 삥땅 칠 수가 없어가지고 얘네들이 어떻게든 삥땅 치려고 이지랄 떤 거죠. 자, 더욱이 조선 후기에 소작인들은 소작지를 얻기 위해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전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을 떠안는 경우가 많았다. 자, 아까 전세 어디 있어요? 이거 있어요. 그죠? 자, 이거 원래 누가 내야 돼? 지주가 내야 되는데 소작인이 내버렸대. 여기 탈세 아니야? 이 정도면? 그지? 대동법의 시행으로 거기 동그라미 재정의 공공성은 강화되었으나 다른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지 않는 상황에서 또 다른 폐단이 나타난 것이다. 또 다른 폐단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미음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대동법에 대한 얘기고요. 자, 두 번째 나 부분.
자, 조세란 국가가 국가 경비의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세금이다. 우리나라는 조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때, 자, 거기 밑줄. 조세 목적을. 자, 조세 목적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 아까? 위에 있었죠? 국가 경비의 재원을 조달한다. 이 부분이 목적이겠죠? 그 다음에 효율적이고 한 목적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원칙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조세의 원칙이라고 한다. 조세 원칙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두 원칙은 자, 첫 번째 조세 법률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세 공평주의로 해서 일단 A부터 먼저 다뤄볼게요. 자, 1번. 조세 법률주의는 국가는 법률에 근거 없이 조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없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의무를 진다는 원칙이다. 자, 이 원칙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법률 상황의 안정을 기하려는 데 근본 목적이 있으며 자, 지금 뭐가 있었다고요? 법률주의는 항상 언제나 세금을 거을 때 뭐에 근거해나? 법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첫 번째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이 원칙은 재산권 보장과 법률 생활의 안정을 기하려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는 얘기는 이것도 뭐라고 볼 수 있어요? 한 목적성이라고 볼 수 있죠? 맞죠? 목적이 합리적이죠? 과세 요건 법정주의, 과세 요건 명확주의, 그 다음에 소급 과세 금지 원칙 등을 그 하부 원칙으로 한다. 아, 그럼 이제부터 뭐가 나왔어요? 자, 요거에 1-1번. 자, 법정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명확주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있었나? 소급 뭐 그런 게 있었는데 뭐였지? 소급 과세 금지. 이게 그냥 세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만 그냥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과세 요건 법정주의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물론이고 납세 의무자, 세액 산정의 기준, 과세 기관들의 과세 요건이 어떻게 된다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법률로 정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얘는 말 그대로 뭐야? 과세 요건이 어느 거랑 맞는지, 헌법이랑 맞는지. 이걸 가려하는 게 조세 법정주의, 조세 법정주의죠. 아, 법정주의가 아니라 과세 요건 법정주의죠. 자, 그 다음에 과세 요건 명확주의는 과세 요건과 부과 및 징수 절차를 규정한 법률이나 명령 규칙은 그 내용이 명확해야 하며 확정되지 않은 개념이나 개별적인 조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이다. 그러니까 얘는 말 그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네,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 그다음에 3번. 자, 소급 과세금지 원칙은 법규 불소급의 원칙을 세액법에 적용한 것으로서 법규 불소급의 원칙이란 행정법규는 그 법규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완결된 사실에 관하여서는 당해 법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뭐 이를테면요. 자, 자, 살인을 했어. 그럼 요즘 몇 년 받냐? 3년 받죠. 아, 미친 새. 아, 장난이고요. 자, 좀 그런 얘기들이 있죠. 자, 아무튼 자, 살인을 막 저지르면 30년을 받는다고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이제 이게 언제부터 바뀌었냐? 2024년부터는 뭐야? 3년으로 바뀐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네. 자, 그러면요. 2024년 이후에 저질렀던 살인은 30년을 받았어. 근데 이제 이때 이미 완결된 이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바뀐다 해서 불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적용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그나마 조금 이번엔 조건을 바꿔봅시다. 얘가 만약에 3년이었어. 근데 이게 30년으로 바뀌었어, 반대로. 자, 얘는 3년을 받고 이제 완결된 판결이 이미 끝났어. 근데 이게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얘를 30년을 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불소급의 원칙이에요. 이해됐어요? 세금도 마찬가지야.
내가 10%만 내고 있었던데, 판결되기 전까지 10%만 내고 있었는데, 이게 당장 바뀐다라고 해서 10% 내던 걸 15% 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미 완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근데 뭐 물론 그 다음에부터는 15% 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시겠어요? 경선 이해돼? 자, 거기까지가 이제 조세 법률주의고요. 자, 조세 공평주의는 조세 부담을 소득이나 소비, 자산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조세 공평주의는 입법상의 공평주의와 해석 적용상의 공평주의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자, 이제 2번이 공평주의죠. 그리고 여기서 나왔던 1번이 뭐라고 나와 있냐? 입법상과 두 번째 해석상 두 가지가 나왔죠. 자, 우선 입법상의 공평주의는 세금의 부담이 국민에게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세법을 제정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공평하게 배분이라고 했어요. 공평 배분. 공평 배분. 그 다음에 세법을 제정하는 게 입법이죠. 그쵸? 말 그대로 법을 제정하는 거. 해석 적용상의 공평주의는 국민은 세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자, 거기 동그라미 실질과세의 원칙으로 대표된다. 자, 이게 뭐라고요? 실질과세 원칙. 자, 그 다음에 과세에 있어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질을 중시하여 과세했고, 납세 의무자의 담세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세금을 감당할 능력입니다. 상하여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해석 적용상의 공평주의에 입각한 것이다. 자, 요거 조금만 예를 좀 들어드리자면요. 애초에 뭐 일종의 이런 거야. 자, 이거는 자, 제가 있습니다. 성훈이가 있고 경찬이가 있습니다. 네. 성훈이는 두 분 다 이제 월 얼마 벌어? 월 1,000을 번다고 쳐보자고요. 얘도 월 1,000을 벌어. 개꿀이네요. 아주 기분이 째지겠네. 자, 근데 어쨌든 이 둘이 버는 돈이 비슷하니까 세금도 비슷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질과 형식이 맞아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이제 애가 없어요. 근데 친구는 애가 셋이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실질적으로 따지면은 돈 쓸 수 있는 사람이 얘는 나 혼자밖에 1,000만원치 쓸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어때요? 애가 셋이야. 일단 얼마 까이고 시작해. 마이너스 300 까고 시작해. 그럼 얘는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게 어떻게 되는 거야? 700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세금을 이때도 다르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만약에 10%를 낸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얘는 얼마 내야 돼? 100을 내야 돼. 그죠? 근데 친구도 100을 내야 되긴 하는데 애가 3명 있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 애 하나당 10만원씩 까줘. 그럼 얼마만 내면 돼? 70만원만 내면 됩니다. 이게 실질과 형식이 일치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실제로 이거 있습니다. 공제라는 게 있어요. 공제. 이걸 우리가 공제라고 하거든요. 네. 혹시 아버님, 어머님 중에 사업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아니면 뭐 개인 사업자 뭐 있으시거나 그런 거 없어요? 종합소득세. 네, 종합소득세. 그 아마 친구가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있거든요. 그 종합소득세 낼 때 그 공제 내역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 동생이 있어요? 형이 있어요? 너 혼자야? 친구 혼자면 아마 마이너스, 그러니까 200만 원을 깎아줘요. 부양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0만 원 세금을 낼 걸 덜 내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게 실질세가 이거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 즉 담세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에는 소득, 소비, 자산이 있으며 세금은 이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된다.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인 소득세는 가계가 획득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우리나라의 소득과세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이 하나는 원천징수제로.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원천징수?
처음 들어봐요? 그럼 이건 들어가나? 3.3%? 처음 들어봐요? 자, 이게 뭐냐면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일정한 규칙에 의하여 소득 지급 시에 먼저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징수를 편리하게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제 경찬이가 예를 들어서 아까 월 1,000만 원을 벌었어요. 다 받으면 진짜 개꿀이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는 뭘 내야 되나? 방금 얘기했던 원천징수세라는 걸 냅니다. 그래서 얘는 총 3.3%가 되고요. 그럼 1,000만 원에서 3.3%는 그럼 얼마냐? 33만 원 정도 되네요. 그죠? 맞죠? 그러면 33만 원을 제외한 967만 원이 지급됩니다. 월급 받을 때. 물론 회사는 조금 달라요. 회사는 이제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4대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직을 했는데 뭘로 전직해? 저처럼 학원 선생님으로 전직을 하면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원천징수. 참고로 4대 보험도 원천징수 다 합니다. 근데 세금을 더 떼어갈 겁니다. 왜? 보험료를 내야 되니까. 보험료. 물론 저도 보험료를 따로 냅니다. 건강보험료 따로 내고 있고요. 국민연금은 안 내고 있어요. 안 내고 그러다 빨간 딱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옆에 계신 새벽 선상님도 국민연금을 안 내셨다가 빨간 딱지가 붙으시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800만 원을 토했다고 합니다. 뭐 저는 아직까지 그러진 않았는데 저도 언젠가 그러겠죠. 네. 이게 이제 랜덤 타이밍이래요. 그냥 평소에는 안 잡다가 나중에 이제 랜덤으로 너 지금 이거 안 나냐? 너 유럽 압류당해. 이렇게 진짜 압류를 해버려. 국민연금 내가 지금 내도 못 받을 것 같아. 나 받을 그게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자, 아무튼요. 자, 그 다음에 소비세는 가게 지출 또는 기업의 판매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소비세는 사람이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 소비하는 시설에 착안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중에는 소비 행위 자체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직접 소비세와 제조업자나 판매상에 의하여 납부된 조세가 제품의 가격에 포함되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간접 소비세로 나뉜다. 자, 그 간접 소비세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뭔가를 사 먹으면서 내시는 세금이랑 같은 거예요. 뭔지 아세요? 그 있잖아. 항상 10% 붙잖아. 부가가치세. 그러니까 3,500원짜리 물건을 사면은 여러분은 원래 3,150원만 내면 되는 건데 10%가 추가가 돼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지 않는데도 세금을 내고 있어요. 그거예요, 그거. 이해됐어요? 그게 간접소비세예요. 자, 그 다음에 자산세는 부의 구체적 보유수단인 자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자산 보유에 대한 세금인 재산세가 대표적이다. 자, 그래서 이 재산세라는 게 보통 어떤 재산이 나오냐면은 뭐 이런 거. 가장 대표적으로는 당연히 부동산세겠죠? 집세. 그 다음에 자동차도 세금을 냅니다. 들어보셨어요? 자동차세 나와요. 뭐 두 분 다 차를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렌트카 아닐 거 아니에요? 하호호인가요? 참고로 저는 하호호 맞습니다. 네. 하호호 맞아요. 왜 웃지? 렌트카가 어때서? 저 장기 렌트예요. 네. 5년 타야 돼요. 네. 한 달에 63만 원 됩니다. 이거 너무 TMI인데. 아까 이제 제가 이거 얘기했나? 내가 장기 렌트를 타는 이유? 비싼 돈 내면서 왜 타냐고? 제가 옛날에 교통사고를 너무 많이 내가지고요. 네. 그래가지고 보험료가 1년에 380을, 원래 평소에는 100만 원도 비쌉니다. 근데 제가 1년에 380만 원을 내야 돼서 그걸 할 바에 차라리 렌트를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산 거예요. 좀 아깝잖아요. 제가 좀 사고를 많이 내긴 했어요. 예. 초창기 3개월 동안 한 5번 했어요. 미친 거죠. 예. 제가 거의 뭐 공간 지각 능력이 뭐 답이 없어라서
첫날부터 사고를 냈습니다. 첫날부터. 딱 차 타고 첫날부터 사고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길이 막 이렇게 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가 뭐 학원 건물이라고 치다 보면은요, 가끔 여기 지나가는 길에 차가 이렇게 정차되어 있잖아요. 맞죠? 제가 근데 여기서 이제 꺾어야 되는데 제가 와, 첫날 운전이에요. 첫날 운전이다 보니까 여기를 감안하고 이렇게 간 거야. 그냥 이렇게 여기로 2차로 가면 갈 수 있기 때문에 갔는데 씨발 여기가 막혀 있는 거야. 근데 여기 그렇다고 여기를 옮겨서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 그래가지고 오 하다가 꽝 박아버렸어요. 진짜 이건 아무도 이런 짓은 안 하겠죠, 그쵸? 네. 저는 그랬습니다. 네. 제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얼마가 나왔냐? 다행히 안에 사람은 안 타고 있어가지고요. 딱 요 차만 수리를 해줬는데 이제 얼마가 나왔냐? 한 180만 원 나왔습니다. 물론 보험 처리를 합니다. 근데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것이 있어요. 할증이라는 게 있어요. 할증. 그래서 할증이 일반적으로 뭐 1년에 기준으로 했을 때 뭐 300만 원 이상씩 이런 보상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다음부터는 보험료가 오릅니다. 왜 그런 걸까요? 네가 사고 존나 많이 난 새끼니까 더 내야지 씨발로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 사고 날 확률이 더 많으니까. 그죠? 그 이제 이거 아득히 넘어가지고요. 얼마나 내면 한 1,000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내가 1,000만 원 냈다는 게 아니라 보험사에서 이만큼 내줬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1년에 한 120만 원 정도, 저 초짜여가지고 120만 원 정도 냈었는데 그 다음 연도에 얼마가 됐냐? 380만 원 내야 됐대. 이 씨포. 그래가지고 너무 비싸잖아요. 너무 비싸가지고 저는 그래서 그걸 들지 않았어요. 자차 보험을 들지 않고 책임보험으로 바꿔가지고 70만 원대로 바꿨어요. 이때 사고 나면 좆되는 거예요. 네, 진짜 좆됩니다. 내 차는 내 돈으로 수리해야 돼. 그러니까 사고 자체를 내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내년에 그 다음 연도에도 이제 좀 이제 보험료를 또 받는데 뭐 그닥 내려가지 않아서 360만 원을 내래요. 자, 요 정도의 보험료는 어떤 정도의 차량이 내냐면요, 포르쉐 이상급. 포르쉐 이상급이어도 이만큼은 안 내요, 솔직히. 그럼 뭐하러 이걸 들어오지? 맞죠?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제가 타고 있었던 우리 범퍼카가 아니라 그 차를 바로 이제 팔아버리고. 근데 또 웃긴 게 뭔지 아냐면, 자, 차를 딱 팔기 딱 며칠 전에 제가 주차장 그 기둥에 뒷문을 그냥 박아버린 거예요. 뒤에 아주 그냥 확 찌그러지고 난리 나가지고, 원래 중고가로 팔 때 대충 7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박은 것 때문에 390만 원 팔았어요. 존나 많이 망가졌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걸 싹 다 탈탈탈 털리고 이제 지금은 마음 편하게 차 잘 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새벽쌤 요즘 차 자랑 안 하십니까? 한때 차 자랑 좀 하셨을 것 같은데 바꾼 지 좀 되셨긴 했어요. 벤츠 타시죠? 네, 원래 BM 타시는 건 아시죠? 뭐 CLS였나? 아주 그냥 좋다고 아주 그러시더라고요. 부럽네. 자, 아무튼 자, 요거는 어딜 보실 거냐면 3, 4, 5번만 볼게요. 3, 4, 5번. 나머지 건 좀 쉬울 것 같아서 3, 4, 5번만 하도록 할게요.
저 지문 얘기했는데 막 자동차만 생각나고 막 이상한 것만 생각나시는 거 아니겠죠? 요 문제도 좀 말장난이 있습니다. 요거 주의하세요. 말장난이 좀 많아요. 오늘 많이 힘드신 거 봐요. 오 번 좀 어려워? 자, 적절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혹시 헷갈리는 선지가 있으세요? 민찬이 했어? 왜? 못하겠어? 그럼 너가 고민되는 선지부터 일단 먼저 말해봐.
5번에 5번? 자, 조선 후기에 조선 초기와는 반대의 재정 수입 구조가 만들어진 것은 반대로 수입 구조? 이게 무슨 말인데? 반대의 재정 수입 구조가 뭔데? 입출 거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똑같아. 옛날이랑 지금이랑. 아, 그때랑 그 이전이랑 지금 그때랑 똑같아요. 소급 과세와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고 대동법 시행 이전에 소유한 토지에 대해 대동세를 부과한 데 기인했다. 아니, 이전에 소유한 토지에 대해 대동세를 부과한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 뭐 했었어? 이미 전세라는 걸 냈어요. 그 의미가 없죠. 자, 3번부터 볼게요. 3번도 틀리셨더라고. 틀리신 분이. 두 분 다 틀리셨더라고요. 얘는 4번이 정답입니다. 자, 혹시 아까 한 명 누가 민창이 몇 번이라 했지? 2번 볼게요. 자, 공납은 과세 요건을 법률로 정한다는 과세 요건 법정주의는 어긋나는 것임을 알 수 있겠다. 자, 이거는 뭐랑 상관이 과세 요건 법정주의를 이제 공납 자체는 뭐가 없었어. 자, 이거 볼게요. 여기 보면은 니은 부분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었어요. 각각의 백성들에게 얼마 만에 공무를 배정해야 하는지 일정한 법규가 없다고 했었잖아. 법규 없어. 그럼 과세 요건 법정주의는 어긋나는 거지. 이거 이해되세요? 경찰 5번이라 했나? 5번 볼게요.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소작인들이 전세를 떠안는 경우가 많았으므로까진 맞죠. 그 다음에 과세에 있어 형식과 실질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할 수 있다. 그 형식은 뭐야? 지주한테 걷어야 되는데 실질은 누가 내고 있는 거야? 소작인이 내고 있잖아. 그럼 형식과 실질이 맞지 않는 거죠. 이해됐어요? 4번이 정답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말 장난 조심하라겠죠? 자, 대동법은 납부세액을 자꾸 동그라미 명시하고 있으므로 개괄적인 조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사실 뭘까요? 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려요. 명시, 개괄적인 거 사용하면 안 됨. 요거지 않을까요? 어디 있냐? 과세 요건 명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틀렸다는 거예요? 해석 적용상의 공평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왜요? 낚인 느낌이야? 괜찮아? 낚였어? 왜 손을 꺾어? 무섭게. 자, 해석 적용상의 공평주의는 말 그대로 배분을 잘하자는 얘기잖아. 배분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거고 아니고 세액을 명확하게 제시를 한 거기 때문에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나의 A와 B에 대한 설명. A가 그거겠죠? A가 조세 법률주의, B가 조세 공평주의였습니다. 얘는 혹시 몇 번이나 하셨죠? 4번 민찬이는? 2번이 맞아요. 2번이 맞고요. 자, 일단 A 법정주의죠. 국가 경비를 최대한으로 그런 게 어딨어? 최대한으로 조달하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어. 그냥 재원을 조달하자는 목적이잖아. 그죠? 맞아요? 최대한으로 조달. 양아치를 만들어. 물론 양아치가 맞긴 한데. 자, 5번이나 하셨다고? 4번? 자, B는 공평주의는 조세에 관련한 법을 마련하는 과정과 이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 대한 원칙이다. 자, 그거 이제 찾아봐야겠네요. 자, 어디 갔냐? 이거는 공평주의부터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공평주의부터. 이 법상의 공평주의가 그거였잖아. 세금의 국민이, 세법을 제정해야 된다라는 부분. 맞죠? 마련하는 과정. 그죠? 그 다음에 제정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석 적용상의 공평주의는 평등하게 취급돼야 된다는 거. 이 법을 적용할 때 평등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말이 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4번은 맞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괜찮아요? 응. 자, 그 다음에
5번. 야, 이거 5번은 네, 조금 많이 힘들으셨나 봅니다. 자, 민찬이가 몇 번이라 했죠? 4번. 너는?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어요. 일단은 적절한 걸 기준으로 먼저 찾아보자고요. 자, 조선의 전세는 주로 관리의 녹봉과 군비 등에 소용되고 곡물은 왕실이나 관청의 유지비로 소용되었다. 조선 초기의 전세 수입은 쌀로 약 44만 석이었으며 곡물은 쌀로 환산하면 10만 석 정도였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정쟁에 따른 토지 황폐화로 토지의 결수가 급감하여 조선의 세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에 조정 대신과 학자들, 국가재정을 담당하는 호조는 조선의 재정 부족 문제와 백성들의 조세 부담 감소를 위해 대동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자, 이로써 대동법이 시행된 조선 후기에는 전세 수입이 약 16만 석, 대동세 수입이 약 57만 석이 되었다. 자, 거기 비봐. 대동법의 시행으로 거기 동그라미 재정 수입 전체는 늘었으나. 자, 그 다음에 관리의 녹봉과 군비 등에 소용되는 세금을 줄어들고 왕실이나 관청의 유지를 위해 쓰이는 세금은 늘어나게 됐다. 자, 어쨌든 재정 수입 전체는 늘어났다는 얘기는 뭐야? 국가 재정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다른 부작용이 있었네요. 그쵸? 왕실이나 관청의 유지를 쓰이는 세금 자체는 늘어나게 됐대요. 자, 4번이나 하셨다고 처음에? 4번 한번 볼게요. 대동법의 시행으로 전세 수입이 크게 줄고 대동세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은 자, 의무자의 담세 능력에 따라 조세 능력 부담을 배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자, 이거는 뭐라고 봐야 돼? 자, 일단 전세 수입이 크게 줄어든 이유는 뭐였어요? 어디 있었어?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전쟁에 따른 토지 황폐화로 인해서 줄어든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겠죠? 자, 1번 볼게요. 호조가 대동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세입을 늘려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자 하는 의도. 그렇지, 우리 재정 수입 전체 늘었다고 했으니까 1번이 정답입니다. 나머지 것도 쭉 봐볼게요. 자, 대동세가 왕실이나 관청의 유지비로 소용된 것은 지방관청에는 독자적인 재정기구를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결과. 이거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한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쵸? 3번, 5번 중에 헷갈리시는 거 있어요? 3번, 5번 중에. 없어요? 괜찮아? 1번 이해됐어? 자, 여기서 말 그대로 적절한 거기 때문에 자, 사실 여기서 대동법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기를 기준으로 찾아봤다고 한다면은 재정을 늘리고 반대로 부담을 낮추는 거라고 보셨으면 끝났어요. 오히려 적절한 게 더 쉬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은 좀 쉽지가 않죠. 그래도 많이 올라오신 것 같아요. 우리 민찬이 이제 6개밖에 안 틀리고 졸라 어려웠던 건데 뭐. 8개 드렸어요. 아, 그래요? 졸라 많이 틀렸네? 아, 졸라 많이까지는 아니고 조금 틀렸네요. 이번엔 좀 많이 어렵긴 했었어. 다른 애들도 많이 어려워했대요. 자, 여기까지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 190 보기는 안 봐도 될 것 같네요. 보기는 안 봐도 되고 이거 2개만 하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작품은 우리가 시집살이 노래. 이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본 적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대표적인 문구가 이겁니다. 시집살이, 개집살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자, 이 시집살이가 뭐예요, 근데? 괜찮아요, 이게 돼요. 왜 웃는 거지? 꼰대들 2분이라 가능하시지 않아요? 네, 마누라한테 시킬 건데 이거 아니야? 둘 다 인정하는 것 같은데. 맞죠? 자, 시집살이라는 게 근데 일단 요거는 그냥 조선시대 아녀사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죠? 왜? 조선시대 당시는 뭐였어요?
가부장적 사회였잖아요. 그죠? 응. 졸리세요? 지금 잠깐만요. 조짐이 보이는데? 네, 괜찮아요. 조짐이 뭔지 알죠? 뭐야, 조지는 거야? 조진다, 진짜. 그거 있잖아, 그거 모르는 사람 많다고. 막, 문해력 장난 아니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 아무튼, 조선 안여자에 대한 얘기니까. 자, 우리 요것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조선 안여자의 이야기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우리가 잡가라고도 하지만 조선 안여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시집살이에 대한 놀이니까 당연히 고달프겠죠. 근데 고달프니까 여기에 대한 당연히 부정적 인식이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어떤 뭐 비판을 하는 혹은 한탄을 하는 그런 노래일 거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작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부가라고 하는데, 이 뜻이 뭔지 아세요? 어리석은. 얘는 누구야? 남자. 정확히 보면 어리석은 사대부.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둘 다 뭐 한다는 거예요? 비판과 풍자적인 요소가 있는 작품이에요. 물을 마시고 오시든가. 버틸 수 있겠어요? 네. 괜찮으세요? 응. 자, 볼게요. 자, 형님 온다, 불고기로 형님 온다. 잠깐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부분이 형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화자가 있겠네요. 그쵸? 이 둘이 이제 무슨 형식을 하게 되냐? 대화 형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생긴 걸 보니 뭐야? AAB 구조기도 하죠. 그쵸? 자, 형님만 중 누가 갈까? 형님 동생 내가 가지. 그래서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땠니까? 이에 그 말 마라. 요 부분이 이제 대화적이죠. 그죠? 대화 요소. 그죠? 형님의 이야기인데요. 이에 그 말 마라. 시집살이 개집살이. 이게 뭐예요? 말 가지고 장난치고 있으니 언어유희죠. 이랬어요 여기까지? 자, 앞밭에는 당초 심고 뒷밭에는 고추 심고. 얘네들이 다 뭐야? 매운 애들 얘기하는 거죠. 당초가 땡초 얘기하는 겁니다. 땡초가 뭔지 아시죠? 아세요? 매운 고추를 땡초라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고추, 당초 맵다 해도 뭐가 더 맵다고? 시집살이가 더 맵더라.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둥글둥글 수박 씻기, 밥 담기도 어렵더라. 도리소반, 수저놓기 더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뭐야? 앞에 거는 별 문제가 안 되고요. 밥 담기도 어렵고, 수저놓기도 어렵고, 오리 물을 길어다가, 심리방아 찧었다가, 9솥에 붓을 떼고, 12방에 자리 걷고, 와, 할 일 존나 많네요. 자, 오리면 몇 킬로? 10킬로예요. 2점 몇 킬로로 나와 있는데 한 1, 2당. 그럼 10kg를 물 길러 가는 거예요. 이런 것도 시킬 거야? 내가 할 말이 없지. 아무튼, 예. 9솥에 불을 떼고, 야, 솥을 9개를 하는 거야. 와, 대단하죠? 12방에 자리 갖고, 그러니까 이건 뭐야? 방이 12개인데, 이 12개 다 뭐야? 이불 개고 뭐하고 그걸 다 하는 거야, 방마다. 이게 시집살이에 이제 대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여기도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외놈무다리 어렵대야 시아버니 같이 어려울랴. 시아버지처럼, 그러니까 외나무다리가 어려운 것보다 시아버지가 더 어렵다는 얘기죠. 그죠? 나뭇잎이 푸르대야 시어머니보다 푸르대야. 아이고야, 시어머니도 막 푸르딩딩하네. 막 새파랗대. 무서워 죽었다. 이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시아버니 호랑새요. 뭐야? 호랑이처럼 무섭다는 얘기지? 시어머니 꾸중새요. 꾸준만 늘어놓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동세 하나 살림새요. 자, 동세가 아마 동서일 겁니다. 동서. 동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들어봤죠? 그냥 뭐 요즘은 그게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 몰라도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생각하세요. 그냥 그 있는 가족이니까.
자, 신우 하나 뾰족세요. 아, 신우도 존나 뭐야? 킹가 뾰족하대. 뭐만 하면 예민보스 지랄 연병을 뜨는 거야. 잠깐만. 여러분들 치지, 갖다 주신 분 아니죠? 내가 왜 감정이입이라고 했지? 자, 아무튼요. 자, 시아집이 뾰중세요. 남편 하나 미련세요. 자, 나머지 애들은 다 어때? 되게 상당히 부정적인데, 자, 남편 봐봐. 남편을 뭐라 표현했냐면은 미련세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이런 말 썼을까? 왜 미련하다는 얘기를 하는 걸까? 뭘까요? 왜 그럴까요? 봐봐. 자, 시집살이야. 얘 편이 누구밖에 없어. 남편밖에 없어요. 그냥 남편이 이걸 제대로 제지를 해, 안 해? 못해. 그죠? 못하니까 뭐라는 거야? 어휴, 저 미련한 새끼. 가 대부분. 나머지는 다 뭐야? 다 거의 적이나 다름이 없어요. 남편이라도 편해줘야 되는데 남편도 편을 안 들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미련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뭐래? 나 하나만 썩는 셀세. 그 다음에 귀 먹어서 3년이요, 눈 어두워 3년이요, 말 못해서 3년이요, 석 3년을 살고 나니, 야, 시집을 9년이나 했대. 결혼한 지 9년 됐대요. 자, 그럼 뭐야?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않은 척하고, 말도 일부러 안 한 척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고 나니, 뭐라 했어? 배꽃 동그라미 쳐주시고, 배꽃 같은 요네 얼굴, 호박꽃이 다 되었네. 자, 배꽃이 무슨 색이냐면, 흰색입니다. 흰색이에요. 호박꽃이 다 됐다고 어쨌든 못생겼다는 얘기죠? 그죠? 3단 같은 요네 머리, 비사리 춤이 다 되었네. 자, 뭐야. 그 머릿결이 막 대단했었는데 비사리 춤 뭐랬어요? 빗자루가 다 됐대. 머릿결 상했어요. 자, 배곡 같은 요네 손길 오리발이 되었네. 이야, 손도 오리발이 돼버렸대. 못생겨졌대. 자, 열쇠 무명 반물치마, 눈물 씻기 다 젖었네. 자, 지금 뭐야? 치마가 눈물을 흘리느냐고 다 젖었다는 정도야. 이게 과장법이긴 하지만 그만큼 슬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폭붙이 행주치마 콧물받기 다 젖었네. 거긴 코 푸는 데를 사용했군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울었던가 말았던가 베갯머리 소이루겠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갯머리 뭔지 아세요? 베개 있잖아. 베개 받치는 그 부분. 거기가 연못이 다 되었다. 얼마나 울었으면. 이 얘기입니다. 자, 근데 밑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것도 소이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연못이라고. 거위 한 쌍, 오리 한 쌍, 쌍쌍이 떠들어오네. 그럼 거위와 오리는 뭘까요? 맞춰보세요. 아직 안 나온 애들이잖아. 이를 따라오는 애들이 누구가 있어? 자식들이지, 자식들. 예. 약간 그런 말도 있잖아. 자식 때문에 산다 말이잖아. 아닌가요? 너 때문에 못 살아! 이래. 그러진 않죠? 아닌가? 왜 반응이 없지? 그러진 않으시죠? 전 많이 들었어요. 막 언제였냐? 고등학교 때 이제 새벽에 몰래 컴퓨터다가 이제 엄마한테 들켜가지고 이제 등짝 스매싱을 맞으면서 내가 씨발 너 때문에 못 살았는데 물론 엄마가 씨발까지는 안 했어요. 네, 등짝으로 뒤지게 쳐맞습니다. 네. 왜 이렇게 게임을 못하게 하는 거야? 전 지금 제 나이쯤 되니까 지금 게임 재미가 없어요. 다른 거 재밌는 게 더 많아가지고요. 뭐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왜 웃으시면 모르겠지만. 자, 아무튼. 자, 거기까지가 이제 시집살이 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 부분 볼게요. 자, 그 우부가 비판의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저 건너 꽁생원은, 자, 꽁생원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꽁생원이라는 이 친구가 비판의 대상입니다. 자, 저 건너 꽁생원은 제 아부의 덕분으로 돈천이나 가졌더니, 금수저야? 개꿀인데? 나 꽁생원 할래. 자, 가졌더니, 자, 술 한 잔, 밥 한 술을 친구 대접하였던가. 그럼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야, 얘 돈도 그렇게 많은 쥐새끼가 친구 대접을 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다는 얘기죠? 상당히 쫌생이네요. 그죠? 자, 주제넘게 아는 채로 음양술수 탐혼하야. 자, 당발복 구산하기, 필요한 곳 찾아가며. 자, 여기 구산하기라고 뭐라고 돼 있어요? 복을 위하여 명당을 찾아다녔대. 그리고 아는 채로, 탐혼이라는 게 뭐냐면은, 결혼을 중매하려고 했어요. 이 중매라는 부분이,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도 중매를 했을 때, 뭐가 들어오냐?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막 이 중매쟁이하고 자빠졌다는 얘기예요. 요즘 그런 회사 가입하려면 얼마냐면 한 300만 원 듭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그럴 일이 없겠죠. 번호표도 있으시고 잘 하시겠죠. 아, 맞다. 친구 동생 봤어요. 중3 맞죠? 한번 봤어요. 되게 비슷한 분위기가 느껴져가지고. 라고 하면 화나나? 화 안 나? 아무튼 그래서 인사 한번 나눠봤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당발복 구산하기라는 부분이 아까 이런 말 있었죠? 그 복을 위하여 명당을 찾아다닌다. 그냥 뭘 얘기하냐면은 일종의 이거예요. 그냥 요행, 행운만 바라는 거야. 우연한 행운만 바라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야. 요행만을 바라는 행동.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막 실제 실력이 1등급도 안 되면서 이제 뭐 하는 거야. 나 뭐 잘 치면 1등급이지. 미안해요. 팩트 때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뭐 자신감 뿜뿌야. 그러니까 또. 자, 근데 필요한 곳 찾아가며 자, 올적갈적 행로상의 처자식을 흩어놓고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아니면 끼니조차 잊지 못한다. 자, 남을 속여 재물을 차지하려고 해도 두 번째는 안이 속고 공납범용하자 하니. 자, 공납범용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한번 또 볼게요. 공납범용이 국고를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일갓집에 부자 없고 뜬 재물 경영하고 경영업에 쏘다니며. 자, 그 의미 없는 그런 재산들을 경영하고 경영 없이 쏟아니면서 재산가에 청질하다가 봉변하고 물러서고. 이 청질은 뭐겠어요? 청탁 같은 거예요. 어쨌든 뇌물 주려다가 실패했어요. 자, 남의 꼴에 검태 갔다 혼검에 쫓겨와서 검태가 재물 긁어모은대. 남의 돈에까지 가서 저지랄을 하다가 그렇고. 혼인중매 혼자들 다 무렵보고 빤 맞으며 가대문서구문 먹기 핀자는 먹고 자빠지기. 자, 여기 뒷부분은 뭐야? 이 꽁생원의 여러 행위가 나열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분리행세, 찌끄렁이, 위조문서, 비리우송, 부자나 후려볼까, 가면이 섞여보세. 이 새끼가 돈을 버는 것도 아주 쉽게만 벌려고 해요. 엄막이며 보막이며 은점이며 금점이며 대로변에 색주가며 노름판에 푼돈떼기, 남북촌의 두장이로 인물촉이나 해볼까, 산진매 수진매 사냥질로 놀러갈제, 대종선 왕반자랑 산소나 바라볼까. 자꾸 남의 재산을 팔라 그래. 이 싸발놈들은 혼인 핑계 어린까는 100냥짜리들 딸 새끼도 팔아먹으려 그래. 안악은 친정살이, 자식들은 고생살이, 일가의 눈이 희고 친구의 손가락질, 그 친구한테도 손가락질 받고 부지 거쳐 나타나더니 소문이나 들어볼까. 산 넘어 꽹생원은 그야말로 하우로다. 이번에는 꽹생원도 나왔네요. 그쵸? 얘도 약간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왠지 비판의 대상일 것 같겠죠? 자, 그래서 자, 거들어서 한말자랑 대장부의 결기로다. 돈내 존장 몰라보고 이소능장 욕하니. 자, 저기 넘겨보시면 이소능장이 무례하다는 얘기라고 해서 요 꽹생원도 어떻게 보면 무례한 이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옷을 찢고 갓 부수며 사람 치고 맞았다고 떼쓰기와 남의 가부 미친 새끼네. 남의 가부 겁탈하기. 주장 간 곳 떡 달라 청하기. 친척집에 속 끌기와 주먹 다짐 일수로다. 부잣집에 기난 채로 친한 사람 이간질과 월숫돈 일숫돈 장변리 장체계며. 이게 장변리 장체계가
돈이에요, 돈. 돈을 이제, 고리대금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부모의 몹쓸 행사. 투전꾼은 좋아하며 손목 잡고 술건하며 제 처자는 몰라보고 놀이개로 정표 주며 정표가 뭐냐면요, 일종의 그거예요. 내가 너를 이제 뭐 사랑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놀이개를 줬대요. 자식 노릇 못하면서 제 자식은 기이 알며 며느리는 들볶으며 봉양 잘못 호령한다. 기둥배고 벽 떠더라 천안함봉 자칭하니 부끄러움을 모르고서 줄여 틀려 경친 것을 옷을 벗고 자랑하며 술비비 안방이요 투전방이 사랑이라. 네, 다 어때? 다 비판받을 만한 행동들을 하고 있죠. 늙은 부며 병든 처자 손톱 발톱 제쳐가며 잠 못 자고 길쌈한 것 술래기로 장기두고. 길쌈한 거 뭔지 아세요? 옷을 만든 거. 잠 못 자고 마누라가 옷을 만들어놨는데 이 개새끼 뭐 한 거야? 도박했어요. 걔 쌍놈 새끼죠? 왜요? 할 거야? 걔 쌍놈 새끼야 이거. 책만 없이. 자, 어떡하냐. 근데 다음 주에 이런 말 할 수 있을까? 괜찮겠죠? 정리해야지, 그지? 책망 없이 버린 몸이 무슨 생애 못해서 누이 자식 조카 자식 색주가로. 이거 더 패륜이야. 야, 누이 자식 조카 자식 어디로 환매했다? 기생집으로 환매를 했대요. 판매했어요. 부모가 걱정하면 와락더라 물어대며 안하기 사살하면 밥상 치고. 야, 미친놈인가 진짜. 부모가 잔소리하면 뭐한대? 뭐야? 이런 거야. 개패륜하죠. 안하기 뭐라 하면 밥상 쳐버린대. 밥상을 엎어버려. 그냥 뭐라는 거야 이 새끼야. 그리고 마누라도 때렸어요. 자, 도망산에 매를 썼나. 자, 여기 밑에 이런 말이 있죠. 역마살에 끼었다. 저녁 굶고 또 나간다. 보청 귀신 되었는지 듣도 보도 못할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새끼입니다. 저녁만 되면은 쳐 나가는 새끼네요. 그죠? 자, 내용 자체는 뭐 어려운 부분들이 없어서요. 예. 1번이랑 3번만 볼게요.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억. 형님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시집살이에 대한 궁금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맞죠? 말 건네고 있죠. 그러고 다음에 대화가 이루어졌죠. 자, 니은. 시간에 나타내는 동일한 시간을 반복하여 나의 시집살이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을 부각하고 있다. 9년이면 오래된 거죠. 자, 3번. 디귿. 꽁생원의 생각을 인용하는 방식을 통해 꽁생원의 행위에 대한 담긴 의도를 제시하고 있다. 부자나 후려볼까? 가면 이설 깨워보세요. 그쵸? 꽁생원의 생각이라고 보이실 수 있겠죠. 4번 리을. 반어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꽁생원의 행실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나타낸다. 자, 여기 왜 반어적 표현이야? 대장부가 아닌데 뭐라고 해요? 대장부라고 하고 있어요. 마이너스적인 상황인데 플러스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얘는 맞는 말이겠죠. 자, 5번. 비현실적인 전제를 언급하며 꽹생원의 행실이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포청, 귀신이 되었는지, 그냥 포청, 어디야? 관청 같은 데죠. 얘네가 귀신 되었는지 듣도 보도 못하고 자빠져 있냐라는 얘기잖아. 맞죠? 그러면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이고야. 맥락상으로는 틀렸죠. 빨리 수습하세요. 저기 뒤에 휴지 있습니다. 왜 그런 거야? 모르겠어요. 한 번에 훅 나왔어? 네. 미치겠네. 그냥 물이지? 네. 그럼 다행이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자, A에서 E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사물이나 행위, 사건들을 낱낱이 쭉 줄여놓는 방식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의 특징을 강조하는 표현 기법을 열거라고 했나, 열거는 많이 아실 거고요.
자, 이런 열거는 이질적인 대상들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을 드러낼 때 활용되기도 하지만, 자, 동질적으로 간주되던 사물이나 행위, 사건들 사이의 차이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두 가지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가하나는 이러한 열거의 방식을 활용하여 각각 시집살이의 어려움과 꽁생원과 깽생원이라는 인물의 부정적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자, A부터 볼게요. A가 어디냐? 그 매운 부분 거기네요, 그쵸? 그 시집살이의 힘듦 뭐 이런 거 얘기죠. 자, A에서 화자가 하는 농사일과 집안일은 모두 화자가 겪는 시집살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집 안과 집 밖에서 화자가 하는 이질적인 행위들 사이의 유사성을 드러내는 열거. 뭐야? 유사성이 뭐야? 둘 다 맵대자고. 맵다고 하잖아. 자, 2번 B. B는 지금 뭐냐? 그 인물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는 열거네요. 그쵸? 새에 대한 얘기 나왔을 거예요. 꾸중새, 호랑새 이런 말 나왔을 거예요. 그죠? 자, B에서 화자가 시집 식구들을 비유한 새가 모두 부정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시집살이의 고통을 주는 인물들 사이의 유사성을 드러내는 열거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것도 맞겠죠? 괜찮니? 3번 C가 뭐냐? C 같은 경우는 바뀐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자가 시집살이로 변해보낸 자신의 모습을 다양한 사물에 비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사물들 사이의 차이를 드러내는 열거를 확인할 수 있다. 자, 일단 다양한 사물 비유하고 있는 건 맞죠? 그렇죠? 근데 봐봐.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사물들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드러낸다고 보기엔 어렵죠. 그쵸? 그냥 일상생활 자체를 그냥 열거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건 자체를. 근데 사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사물들 사이의 차이라기보다는 그 속성의 차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D. D가 어딨냐? 여기 그 꽁생원에 대한 얘기겠네요. D에서 화자가 언급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은 꽁생원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공간에서 행해지는 이질적인 행위들 사이의 유사성을 드러내는 열거. 그치? 딴 데 가서 막 이것저것 졸라 하잖아. 그냥 다 좆대잖아. 그죠? 5번. 이거 이해됐어, 근데? 5번. 2에서 2가 뭐였냐? 여기도 행위들이네요. 그죠? 화자가 언급한 인물들에 대한 꽹성원의 행위들은 인륜에 어긋나 공동체의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대상에게 행해지는 이질적인 행위들 사이에 유사성을 드러내는 열거를 확인할 수 있다. 욕하기도 하고 겁탈도 미친 새끼네요. 자, 넘어갑시다. 자, 소설 갈게요. 204페이지. 자, 요거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 내신 나왔었네? 이건 안 나왔었네? 자, 여기도 4번 문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970년에서 80년대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 성장이 이루어져 표면적으로는 과거보다 풍요로운 환경을 이룩하였으나 부의 편중에서 비롯된 상대적 박탈감으로 사회적 갈등이 확대되기도 하였다. 자, 대도시 위주의 성장이 이루어지자 농업을 포기하고 도시로 왔던 사람들은 결국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기 일쑤였고, 그 일 있잖아.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어요. 이촌양도 현상이 있어가지고 많은 농민들이 이제 꿈을 품고 올라가는데, 자, 도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뭐밖에 없어요? 일용직 노동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빈민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빈민로 전락한 사람들 중에서도 몇몇 일부 사람들은 서울에서 지내지 않고 어디로 이사가냐? 경기도 외곽 쪽으로 이사가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가리봉동에 나오는 세계관 중에 하나인 부천이에요. 부천 들어봤어요? 부천 어디 있어요? 인천 옆에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부천이라고도 해요. 인천 부천 해가지고. 거기 뭘로 유명한지 아세요? 들어본 적 없어요? 마계 인천이라고 하잖아요. 실제 웹툰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인천을 진짜 마계로 만들어놨어.
아무튼요. 저도 옛날에 부천에 살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 한 4, 5년 정도 예, 살았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이제 있다가 이제 수원으로 이제 이사 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저 거기서 이렇게 나름대로 인사했어요. 아니 뭐였냐면 막 그 있잖아요. 1학년 때 막 무슨 그 초등학교 전교생이 무슨 학예회 같은 게 있었는데 그때 저 무슨 MC 같은 거 맡았어요. 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거 그때부터 관종기가 있었나요? 그러고 그래서 2학년 때 이제 반장을 하다가 제가 반장을 좀 대차게 말아먹어가지고 맨날 막 떠드는 애들 존나 FM대로 적다가 이제 개 처맞을 뻔했어요 진짜.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전학을 이제 수원 쪽으로 갔더니 수원 형님들 너무 세. 이제 찐따로 샀 아무튼 그래요 예. 찐따로 잘 살다가 네 지금 이제 어른이니까 이제 옛날에 그 정글 같은 그런 이제 학교에서 벗어난 거죠. 자 아무튼 간에. 자, 아무튼 또 뭐가 있었냐? 빈익비 부익부 현상은 갈수록 더해졌으며 물질 중심주의적 가치관이 횡행하면서 자, 여기도 한번 밀쳐보자. 물질 중심주의적. 우리 1970년대에서 80년대로 했을 때 이 부분도 갖고 갈 수 있겠죠. 야, 윤리의식이 마비된 채 비도덕적 행동을 합리화하는 경향도 강해졌다.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오로지 자기 이익으로만 움직이는 사람들이니까 소시민적 인물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실제 이 작품에서 주인공은 소시민적 인물에 해당합니다. 네, 아마 내용을 아신다면은 그렇게 연결이 되실 거고요. 자,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에서 작가는 생활비에 부담을 느껴 공사 비용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보이는 농토를 떠나 도시 빈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임씨, 가리봉동 공장 사장의 이야기를 그려내어 상대적 박탈감, 빈부격차로 인한 절망감, 윤리적 마비 등의 사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혹시 내용 기억하시면 제목에 대한 의미도 알고 계시나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알겠습니다. 천천히 해보시죠. 제가 너무 많은 걸 기대하나요? 아유, 혹시라도. 당연히 알고 있어요. 아니, 그건 좀 그런가? 자, 일단 여기서 주로 나오는 3인방이 일단 여기선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임씨, 그 다음에 뭐 공장, 사장이 있었고요. 지금 제목이 비 오는 날엔 가리봉동에 자, 그냥도 아니고 가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 일단 임씨가 어떤 인물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씨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제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겨울에는 연탄 일을 합니다. 연탄을 갓 배달해주는 일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겨울이 아닌 경우. 한마디로 뭐야? 비시즌인 경우. 그때는 뭘 하냐면요. 이제 공사를 합니다. 공사를 하는데 여기서는 일종의 뭐냐면 요즘으로 따지면은 인테리어 같은 걸 해주는 사람이에요. 뭐 방수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공사도 해주고 막 그렇습니다. 자, 일단 뭐야? 요때랑 이제 둘이 두 가지의 직업이 있는데 자, 근데 이 문제가 뭐냐? 자, 공사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는 하지 못할까요? 네, 비 오는 날에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보통 공사할 때 쓰이는 게 시멘트잖아요. 이 시멘트가 비에 젖어버리면 어떡해요? 완전 굳어버리죠. 아무것도 못하죠? 아, 이게 경험이 없으셔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저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해본 일이 많습니다. 안 그럴 것처럼 보이지만 했어요. 왜 불신의 표정이지? 그러니까 제가 이 학원 일을 하기 전에는 이것저것 일들을 많이 했어요. 저 진짜 노가다 막 이런 거 하면서
그 40kg짜리 시멘트 포대도 막 이렇게 날라가면서 했었고, 물론 지금 하나만 못합니다. 근육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때 당시 이때 팔뚝에 2개였습니다. 예, 그 애지간한 노가다 아저씨 다 이겼어요. 근데 뭐 지금 하라고 하면 그냥 2손가락으로 질 것 같아 제가. 네, 아무튼 네, 그랬었고,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자 비가 오게 되면은 일을 진행을 못해요. 그래서 자 이런 날이라는 건 뭘 못하는 경우? 공사를 못하는 경우. 그리고 자 이 임씨랑 공장 사장의 이 관계를 좀 연결을 시켜주자면요. 자 임씨가 연탄 장사를 할 때 공장 사장한테 외상을 해줍니다. 얼마나 해주냐면요. 연탄으로만 80만 원치를 해요. 자, 근데 우리가 시대를 감안을 해봤을 때 1970년에서 80년대에 7, 80만 원이면 현재 돈으로 얼마냐면 대략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돈 합니다. 그거 많죠, 은근 이것도. 그죠? 그리고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이 공장 사장이라는 인간은요. 자, 이 외상을 해놓고 갚지 않아요. 갚지 않는 동시에 또 뭐 더하냐? 공장을 확장합니다. 아니 씨발 이거 할 때 돈은 있고 이거 갚을 돈은 없어? 자, 요 부분에서 이제 뭐가 부족한 거예요? 자, 윤리 의식이 부족한 포인트가 여기 있네요. 그래서 여기가 비 오는 날에는 이 가리봉동, 여기가 어디냐면은 공업지대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 공장 사장한테 받아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가야 한다라는 건 뭐예요? 받아야 할 돈이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제목을 분석해 주시면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자, 저희가 거의 세계관을 거의 다 말해줬어요. 자, 근데 여기서도 우리 라고 나와있죠. 이 그라는 이 친구도 제가 방금 언급을 해드렸지만 소시민적 인물에 해당합니다. 어떤 거냐? 아까 그 공사 대금 어떻게든 깎으려고 막 난리 쳤잖아요. 그 부분 보기에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소시민적 인물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얘는 존나 불쌍한데, 그죠? 자, 이제 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까짓거 몸돌보지 않고 열심히만 하면은 농사꾼보다 낫겠거니 했지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촌양도를 하게 된 이유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처음에는 땅 판 돈이 좀 있어서 생선 장사를 하다가 미천 잘라먹고 농사꾼 출신이라 고추 장사는 자신 있지 싶어 덤볐다가 아예 폭삭 망했어요. 밥그릇 비우는 솜씨도 일솜씨 못지 않아가지고 임씨는 그가 반도 비우기 전에 벌써 숟가락을 놓았다. 임씨 밥 존나 잘 먹네요. 그죠? 그리고 은하수 한 개비를 물었다. 사실 이거는 저도 모르는 담배입니다. 뭔지 몰라요. 뭐 한라산 막 이거 막 88 막 아세요?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미철 땐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돈이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닥치는 대로죠. 서울서 미천 털리고 부천으로 이사 온 게 한 6년 되나? 봐봐. 그 빈민들이 나름대로 해서 왔는데 이게 서울에서 안 되니까 경기도 그 바깥쪽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바닥에서 안 해본 게 없어요. 얼음 장수, 채소 장수, 게 장수, 번데기 장수 걸린 대로 했으니까요. 장사를 하려면 단돈 1,000원이라도 미천이 들게 마련인데 이게 걸핏하면 미천 까먹기라 이겁니다. 좀 되는가 싶어도 자식 새끼가 많다 보니 쓰이는 돈도 많고, 그래서 재작년부터는 몸으로 벌어놓는 노가다 일을 주기로 했죠. 뺑기쟁이, 미쟁이, 볼레쟁이 뭐 손 안 댄 게 없어요. 잡부가 없다면은 잡부로 뛰고, 이게 제가 이거 잘 모르는데 저도 뺑기쟁이는 잘 모르겠고, 미쟁이는 뭐냐면은 그거 혹시 아세요? 그 건물을 지을 때 벽돌을 쌓아 올립니다. 벽돌을 쌓아 올리는데 그냥 올리진 않겠죠. 벽돌 올리고 시멘트 바르고, 벽돌 올리고 시멘트 이렇게 탁탁 이거 하는 게 미쟁이라고 합니다. 지금 미장이라고도 합니다. 네.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죠? 배경지식 개쩌네. 자, 아무튼
도배쟁이가 없다면 도배돼야요. 그러다가 겨울 닥치면 공터에 연탄 부려놓고 연탄 배달로 먹고 살죠. 그래서 키장은 하청일과 키 큰 서수남이 제잘제잘 숨 넘어가게 가사를 읊어대는 노래가 생각날 만큼 그가 주워 섬기는 직업 또한 늘어놓기 힘들 만큼 많았다. 그렇게 많은 일을 했다면서 아직도 요 모양 요 꼴인가 싶으니 견적에서 돈 남기고 공사에서 또 돈 남기는 재주는 임씨가 막판에 배운 못된 기술인지도 몰랐다. 아니 근데 아직까지는 좀 어때요? 얘가 지금 임씨를 부정적인 인식으로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연탄 배달이 그래도 속이 제일 편해요. 한 장 배달에 얼마 이렇게 금세가 매겨져 있으니 한 철에 얼마만큼만 나르면 2회 풀칠은 하겠다는 계산도 나오고요. 없는 살림에는 애들 크는 것도 무서워요. 지하철에 꾸며놓은 단칸방에 살면서 하루에 두 끼는 100원짜리 라면으로 때우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농사 질 때는 명절 다치면 떡 한 마쯤이야 해놓을 형편이었는데 시골 설보 때는 돈이란 돈은 웬통 도시에 몰려있는 것 같으면서도 정작 나와보니 돈 구경하기 힘들대요. 그러니까 막상 나오니까 자기가 버는 돈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는 또 공사 맡아서 주인 속여 남긴 돈은 다 못하누 하는 생각에 임씨 얼굴을 다시 보게 된다. 하기야 임씨 같은 뜨내기 인부에게 일 맡길 집주인도 흔치 않겠지 하고 어림하다 보니 스스로가 바보가 된 것 같아서 그는 입맛이 썼다. 자, 중요한 부분 보시면요. 당초 예상보다 이르게 목욕탕 수리를 마무리한 임씨는 그와 그의 아내에게 집에 더 선볼 것이 있으면 봐주겠다고 제안을 하고 임씨가 수리비 비용을 과하게 청구할까 불안했던 그는 옥상 방수공사를 추가로 부탁한다. 임씨를 도와 옥상 방수공사를 늦은 시간까지 하면서 그는 집 수리일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임씨의 거기 동그라미 정직한 계산서를 받고 자신이 임씨를 우회했음에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소시민적인 인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성찰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정직한 계산서라는 부분을 통해서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태도가 변화되는 거죠. 혹은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그죠? 자, 그래가지고 부끄러워하고 이제 뭐 하냐면은 임씨랑 술을 먹는 그 자리에 이제 나왔습니다. 예. 아니 조수대 형씨 그 한잔 아입시다. 그래서 임씨가 호기를 부리며 소리나게 잔을 부딪혔다. 그러지 그 다 같은 토끼 새끼 주제에 뭐 얼어 죽을 사장이요. 그의 허세도 임씨 못지 않았으므로 읽고 두 사람은 주거니 받기니 술잔을 비우기 시작했다. 아유 내가 이래봬도 자식 농사는 꽤 지었지요. 임씨는 자신의 아들 딸이 4명이라는 것. 아니 돈도 없는데 왜 4명이나 쳐 낳고 있어. 맞잖아. 큰 놈은 국민학과 4학년인데 공부를 썩 잘하고 둘째 딸려는 학교 대표 농구 선수인데 박창숙 먹지 않은 제주꾼이라고 자랑했다. 나도 이 사람 누군지 몰라요. 그놈들 곰kum한 건 못 먹인 게 한이호 형씨. 내 이번에 가리봉동에 가면 그 녀석 멱살을 휘어잡아야지. 그 녀석이 누구예요? 그 공장 사장을 얘기하는 거겠죠. 임씨가 이빨 사이로 침을 찍 뱉었다. 이거 약간 양아치들 많이 하는 거 아닌가? 맨날 이지랄 키드라 씨발. 혹시 하시는 분 있어요? 없죠. 근데 근처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너네 오토바이 주차장도 있다며. 진짜 야 학생들 대라고 만든 거야? 원래는 안 될 거예요. 그래? 신기해가지고 나도 딱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야. 저기가 뒷골목이 아니라 딱 뒤편에서 하고 이지랄 씨. 전화 많이 하더라. 그죠? 물론 비하할 의도는 없습니다. 그런 양아치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기가 좀 철철 넘치시는 분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아무튼 예. 뭐 맛있는 거나 되는 줄 알고 김반장의 발발이 새끼가 쪼르르 달려왔다. 가리봉동에 가면 곰국이 나와요. 임씨가 따라주는 잔을 바르면서 그는 온몸을 휘감는 술기운에 문득 머리를 내둘렀다. 자, 우리 여기서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술의 기능 또 있네요. 그쵸? 내면에 담았던 이야기가 나오죠. 그쵸? 아까부터 비 오는 날에는 가리봉동에 간다는 임씨의 말이 술기운과 더불어 떠올랐다. 곰국만 나오나 큰놈 자전거도 나오고 우리 농구선수 운동화도 나오지요. 마무나 빠밥값도 쑥 빠집니다요. 자그마치 80만원이요. 80만원. 제 얘기를 세탁 공장하는 놈한테 1년 내 연탄을 대줬더니 이놈이 연탄값 대먹고 야반도 죄슈. 공장이 망했다고 엄살을 까길래 내 마음이 도왔겠어. 근데 혜영씨
아, 그놈이 그 가리봉동에 가서 또 크게 공장을 차렸지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요 얘기했었죠, 그죠? 방금. 아이, 우리네 노가다들 출신이 다양해가지고 그런 소식이야 제꺼덕 들어오지 뭐. 거의 뭐 무림의 무슨 하우문 같은 곳인가요? 여러분 무림은 잘 안 보시나? 무림의 툰 안 봐? 무협의 툰? 안 봐요? 화산기한 이런 것도 안 봐요? 클린하신 분들이네요? 뭐 보세요? 어? 뭐라? 내가 잘 못 들은 것 같은데. 아, 그럴 수 있구나. 네, 예, 그래요. 이제, 사무실에서 점점점 뭐 이런 건가요? 이제, 아, 그렇군요. 네. 예, 나중에 사이트 좀. 예, 재밌네요. 신선했습니다. 예. 자, 아무튼. 그럼 받아야지. 받아야 하고 말고. 그래도 그는 딸꾹질을 시작했다. 임씨에 대해 술을 붓는 손도 정처 없이 흔들렸다. 그에 비하면 임씨의 기세 좋은 입만큼은 아직 든든하다. 아니, 누군 받기 싫어 못 봤어. 줘야 받지, 형씨. 돈 있는 놈들이, 거기 동그라미 도둑놈이요라 했어요. 자, 빈부격차의 문제가 있었고, 그 빈부격차로 인해서 이제 자본주의는 윤리의식은 따위 필요 없고, 오로지 돈만 있으면 된다. 그럼 이건 뭐랑 연결시킬 수 있어요? 물질 만능주의랑 연결시킬 수가 있겠죠. 그죠? 쫓아가면 지가 먼저 울상이네. 여공대 노임도 밀렸다. 이 노임이 무슨 말이냐면은 월급입니다. 근데 노동임금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부도가 나서 그거 메우느라 마누라 목걸이까지 팔았다고 지가 먼저 성깔 내. 이제 얘가 그거 뭐래? 죽일 놈이라고 있어요. 얘는 이제 다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스웨터 공장 사장을 눈앞에 그려본다. 반질반질한 상판에 배는 툭 불거져 나왔겠지. 자, 여기 부분 뭐야? 그 당시에 외양 묘사가 어때요? 상당히 부정적이죠. 그죠? 자본주의 당시에 이제 옛날 7, 80년대에 좀 돈 좀 많은 사람에게 배 탁 튀어나오고 막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습니까? 요즘은 안 그래요. 오히려 돈 많은 분들이 더 살이 빠져 있습니다. 오히려 돈이 없는 분들이 살이 쪄요. 왜 그럴까? 왜 그런지 알아 혹시?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옛날에는 그래도 고기가 아니라 뭐 야채 이런 것들이 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기 못 먹고 야채만 먹다 보니까 살이 안 쪘었다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어떠냐? 반대로 돈 많으면 뭘 먹어요? 야채, 과일 이런 거 먹죠. 돈 없으면 이제 뭘 먹어요? 미국에서 특히 유명한 거 맥앤치즈 많이 먹습니다. 그거 어때? 그냥 생각만 해도 어때? 살찌는 음식이에요. 예. 우리나라 따지면 뭐 먹어요? 떡볶이 먹고요. 또 뭐 먹어요? 라면 먹고요. 예. 그런 거만 먹으니 살이 찔 수밖에 없죠. 좆된 것 같습니다. 참. 그게 작년 일인데 형씨, 올여름에 비가 오죽 많았어. 아이고, 비만 오면 가리봉동에 갔지요. 비만 오면 갔단 말이오. 아따, 1년 365일 이 비 오는 날은 쎄고 쎄는데 무엇이 그리 걱정이단가요? 김 반장이 맥주를 새로 가져오며 임시를 놀려 먹었다. 시끄러 임마! 비가 와야 가리봉동에 와야지. 비가 와야. 해 뜨는 날은 돈 벌어서 좋고 비 오는 날은 돈 받아서 좋고 아이고 좋다 하면서 이제 김 반장이 젓가락으로 장단까지 맞추자. 자, 이런 부분이 약간 좀 해학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해학적 요소, 그죠? 임시는 김 반장 엉덩이를 찰싹 갈긴다. 이 김 반장 어디서도 나와요? 야, 이 작품을 알면은 원미동 사람들도 알아야 되지 않나? 거기서도 나오죠, 김 반장 씨. 거기서는 직접적인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요런 형식이 우리 무슨 구성이라고 했었죠? 혹시 기억나세요? 무슨 식 구성? 이러면 안 되는데. 민성이 아세요? 기억 안 나? 옴니버스 식 구성. 왜 매번 얘기해도 다 까먹으시죠? 자, 아무튼
형씨는 집에 있으니 걱정할 적 없어. 토끼팀이 어쩔 거요. 집에 있는데 어디 집값이 내리겠어? 아유, 저런 것도 집축에 끼나. 이번엔 또 무슨 까탈을 일으킬 것인지 시도 때도 없이 돈을 삼키는 허술한 집이라고 대꾸하려다가 임씨의 말에 가로채어서 그는 입을 다물었다. 자, 얘가 만약에 그가 임씨한테 저딴 말하면 뭐라고 할 것 같아, 임씨가? 씨발 배부른 소리 하네.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죠? 자, 난 말이요. 이 토끼띠 사내는 말이요. 보증금 150만 원에 월세 3만 원짜리 지하실방에서 6식구가 살고 있어. 가리봉동 그 새끼는 죽어도 맨션 아파트요, 맨션 아파트. 자, 이때 당시에 이제 지하실방이랑 맨션 아파트랑 이제 대조화되는 거겠죠. 그죠? 임씨는 주먹을 흔들며 맨션 아파트라고 외쳤는데 그의 귀에는 꼭 거기 동안 맨션 아파트처럼 들렸다. 이건 뭐예요? 일종의 이 빈부격차로 인한 약간 절망감 혹은 분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연결 가능하죠. 돈 벌어가 날 시간도 없다고 마누라는 마누라대로 벽 돌고 찍는 공장에 나댕기지. 나는 나대로 이 짓 해가지고 벌어야지. 그래도 달걀 후라이 한 개 놓고 마음 놓고 못 먹는 세상 하면서 임씨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술이 너무 과하지 않나 해서 그는 선뜻 임씨에게 잔을 돌리지 못하고 있었다.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아유, 돌고 도는 돈 본 놈 있으면 나오래. 우리 같은 시세는 평생 이지랄로 끝장이야. 돈? 에이, 개수작 말라 그래 하면서 이제 술이 많이 취하셨죠. 임씨가 갑자기 탁자를 내려쳤다. 그 바람에 기우뚱거리던 맥주병이 기어이 바닥으로 나뒹굴면서 요란한 소리를 내었는데 참고 살다 보면 나중에는 아이 모두가 소용없는 일이야 하면서 임씨의 기세에 눌려 그는 또 말을 맺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일종의 얘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가 존나게 열심히 해도 결국 돈이 이제 뭐 모이거나 뭐 그러지가 않으니까 지금 한탄을 하고 있는 포인트인 거죠. 자, 나중에는 임씨 역시 맨션 아파트에 살게 되고 달걀 프라이찜은 역겨워서 곰꿈은 물배만 채우니 싫어서 갖은 음식 타박에 비오는 날에는 양주나 찔끔거리며 사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1000번 만번 참는다고 해서 이 두터운 벽이 뭐야? 이게 뭐예요? 빈부격차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쵸? 자, 오를 수 없는 저 꼭대기가 발밑으로 걸어와 주는 게 아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 누구인가? 그는 임씨의 빗발설 눈을 마주보지 못하였다. 엉터리 견적으로 주인 속이는 일꾼이라고 종일토록 의심하며 손해볼까 두려워 국리를 거듭하던 꼴을 눈치채이지는 않았는지 아무래도 술기운이 확 달아나버리는 느낌이었다. 자, 요거는 그래도 좀 쉬우니까 1번이랑 3번, 4번만 볼게요. 1, 3, 4번 요거는 좀 풀어봅시다.
일부러 비포 받으려고 안 갖고 온 거 아니지? 비포짜리 이거 큰 거 받으려고 안 갖고 온 거 아니지? 뭔가 쾌적해 보인다? 좀 어려우세요? 다 했어? 자, 내가 134라고 했죠? 자, 1번. A와 B에 대한 설명. 일단 A 요거부터 정리를 해보자고요. 자, A가 어떤 부분이에요? 지금 그냥 얘가 뭐 얘기하는 거야? 자기 어떤 상황인지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렇죠? 내가 뭐 어디서 이제 농사에서 위로 좀 올라왔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현재 내 상황을 얘기하고 있고, 자, B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요거는 뭐야, 감정이 드러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물론 A에도 감정이 드러나긴 하지만 B가 좀 더 강렬하게 나오고 있죠. 자, 얘는 답이 4번이에요. B는 A와 달리 그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면 A라고 뭐 굳이 내면 심리를 드러낼 부분이라고 한다면 뭐 입맛이 썼다 정도겠지만 이걸로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쵸? 혹시 4번 안 하신 분 있어요? 그래서 4번이나 하셨나요? 그래서 그가 임씨에게 공감하고 있으면 드러내고 주길론 여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3번 집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는 자신이 소유한 집에 불만족스러워하고 있다. 그죠? 자기도 뭐야? 그가 누구야? 얘죠? 얘. 임씨 아니고 얘예요. 그죠? 불만족스러워하고 있죠. 자, 2번. 그는 임씨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다시 발생했음을 말하려고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잖아. 그죠? 3번. 임씨는 집을 언급하는 것으로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설명한다. 어떤 집 얘기했어요? 지하방 얘기했었죠. 그쵸? 4번. 임씨는 공장 사장의 부유함을 추측하여 집의 형태를 언급하여 자신과 비교한다. 집의 형태가 맨션 아파트 얘기하는 거 연결시키면 되겠죠? 5번. 임씨는 그가 집을 소유했다는 근거를 들어 자신보다 나은 처지에 있다고 말한다. 이건 맞네요. 그죠? 자, 다음 4번 보시면요.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1번. 시골에서 볼 때는 돈이란 돈은 웬통 도시에 몰려있다고 보았던 임씨는 도시로 오며 부를 기대했던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쵸? 뭐라도 좀 돈 좀 벌려고 한 거잖아요. 2번. 연탄값 빼어먹고 야반 도주한 후에 더 크게 공장을 차린 인물 때문에 괴로워하는 임씨의 모습을 통해 윤리적 마비로 인한 사회 문제를 그려낸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맞죠? 3번. 임씨가 맨션 아파트라고 외치는 것에 대해 맨손을 떨리는 그의 모습은 부를 얻기 위해 비도덕적 선택을 해야만 하는 인물은 그거는 아니잖아. 그거 비도덕적 선택 누가 했어요? 공장 사장이 했겠지. 그죠? 4번. 임씨에게 참고 살아보라 격려하지 못하고 두터운 벽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의 모습은 빈부의 격차는 개인이 넘어서기 어려운 사회 문제라고도 보는 것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겠죠? 5번. 임씨를 두고 주인 속이는 일꾼이라고 종일토록 의심하며 공사 비용을 손해볼까 전전긍긍했던 그의 모습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의심의 눈초리로 타인을 보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러니까 소시민적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오늘 어떻게 여기까지만 할까요? 집에 알아서 잘 들어오세요. 또 물폭탄 나오는 거 아니야? 팬티까지